오늘 뉴스 비평에서는 언론이 사실을 왜곡할 때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문화 비평에서도 10계명의 8제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와 연관해서 거짓말, 사실 왜곡이 미디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웹매거진 아이제 위근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덴마크 영화인데요. 거짓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와 관련된 영화였죠, 신부님? 예. 네.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2012년도에 나온 영화죠. 네. 이 영화를 보면 이 헌트가 사냥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의 의미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죠,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여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은 우선 굉장히 아이들하고 친밀하고 잘 지내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루카스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부인하고 물론 헤어져서 살고 있지만 마르쿠스라고 하는 그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유치원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끌어안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살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아이들하고 친밀감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클라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자기 오빠들이 보여주는 어떤 포르노 이렇게 사진들 네. 이렇게 보고는 이 루카스 선생님이 어떤 그런 포르노 사진에서 상상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면서 루카스 선생님이 이렇게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말하자면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유치원 교장 선생님한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 단순한 표현이 유치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절대 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가까운 학부형들한테 알려지고 또한 루카스의 아주 친구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이 루카스는 거기에서 공공의 적이 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거기서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냥 왕따를 시킨다든가 소외를 시키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루카스가 나타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사람들은 공격을 하죠. 그래 마치 사냥당하는 어떤 그런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 와중에서도 이제 이 아버지를 믿었던 것은 마르쿠스라고 하는 그 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대부, 그러니까 이 아들의 대부죠. 카톨릭식으로 말하자면 그 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아버지를 도와준다. 결국 이제 이 아이들도 거짓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던 이제 크리스마스 날 미사 때에 이 루카스가 이제 성당에 가서 이 아이의 아버지, 클라라의 아버지한테 왜 나를 결백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지죠. 네. 결국은 이 클라라의 아버지 그리고 이 루카스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럽니다. 이제 그제서야 깨닫죠. 또한 자기 딸이 아저씨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루카스의 친구고 클라라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서로의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상태는 뭐냐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공동체는 회복이 되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긴 하지만 과연 예전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스는 언제나 자기는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쫓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뭔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도 계속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담은 영화가 이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과 관련된 거라 예. 더 공격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네. 현실 속에서도 여고 또는 여대에서 그렇게 학생이 선생님을 모함해서 그렇게 선생님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백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쵸. 사람들은 모종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오해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 땐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속담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뭔가 얘기가 나오면은 뭔가 있으니까 저게 나오겠지라고 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구 한 명이 거짓말을 하나 하면은 그 파장이라는 게 뭔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의혹이 더해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커지니까는 아마 이 영화 안에서처럼 이 아이 하나의 거짓말이 그 파장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 공동체 자체가 거의 막 분열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처럼 거짓말로 인해서 괴물 만드는 건 진짜 순식간이고 마녀 사냥하듯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네. 바이런 시인과 네네. 관련해서 그런 말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던 삶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미 이제 그 체코의 그 문학가이자 사상가였던 그 카프카, 네.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그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냥 괴물이 되어버린 상태죠. 괴물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게 되어져 버린 존재, 그리고 배제돼야 되고 배척돼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까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 이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 뭐랄까 상징적이고 암시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것이 그냥 소설 속의 단순한 어떤 기괴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어느 날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던 삶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다든가 정말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악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예수님도 이걸 당하신 것 같아요. 그 한때는 굉장한 환호를 받으셨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성지 가지를 들고 환호를 빨마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존재로서의 네. 어떤 순간적으로도 바뀌어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아까 그 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은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약간은 좀 공포스럽지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해주신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이렇게 SNS, 이렇게 마녀 사냥이 뭐 요즘에는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런 SNS나 이런 데서 허위 사실 유포가 될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을 했을 때는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에 디테일이 붙으면은 맞아요. 사실은 거짓말에 디테일이 붙어봤자 그건 픽션일 뿐이거든요. 소설일 뿐인데 그러니까 가령 뭐 내가 어떤 연예인이 뭐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걸 봤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이겠지 하는데 되게 몇 시에 어느 동에 좀 어느 술집에서 내가 봤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그게 거짓말이 하더라도 사람들은 진짜인가 보다 라는 게 있는 리얼리티가 거거든요. 있는 거죠. 예. 그 거짓말이 이제 뭐 악의가 있었든 없었든 또 하고 나면은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파장이 더 크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악의를 가진 거짓말 이외에도 또 왜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신부님. 네. 흔히들 뭐 거짓말 하면은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빨간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 아까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네.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거나 어찌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들은 일종의 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하얀 거짓말. 그래 거짓말도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이렇게 네. 보면 촛대를 훔쳐갔죠. 그 장발장이. 네. 그렇지만 그 촛대를 훔쳐가서 걸려서 왔는데 저 사람이 촛대를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이었지만 그 신부님이 그러잖아요. 촛대를 훔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이 거짓말이 오히려 그 장발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예. 만드는 결정적인 어떤 기회를 할까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을 다루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들 인생은 아름다워. 네.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죠. 눈물겨운 거짓말이죠. 네. 웃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거짓말에도 다 나쁜 건 아니고 거짓말에도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거짓말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헌트 마무리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 과연 신뢰로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의문을 던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뢰 회복이 예. 과연 가능할지. 또 하나의 영화 중에는 이제 이와 비슷한 영화, 더 헌트와 비슷한 영화가 네. 그 더 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 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헌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헌트는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밀어붙이고 나를 네. 막 쫓고 그런 듯한 느낌 속에서 사는 영화가 더 헌트라면 이 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깨져버리는데 더 이상 깨진 것을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 네. 이 브로큰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2012년도 같은 해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서도 그 아버지가 막 자기한테 잘못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폭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해버려 딸이. 저 이웃집 옆집 약간 조금 그 모자란 그 청년이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나한테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짜고짜 그 청년을 두들겨 팬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 청년은 아무 영문도 없고 이유도 없이 얻어맞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집안이 완전히 상처를 받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수록 그냥 이 상황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이렇게 상황이 꼬여가요. 결국은 뭐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 청년이 그 어떤 그런 큰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이것을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스컹크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나와요. 네. 그 소녀가 쭉 나오면서 그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그 약간 거리를 두고 계속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자기는 때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영화는 상당히 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영화로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정말 얽히고 설켜서 깨져서 이제는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실타래처럼 그렇게 엉켜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 스컹크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따뜻한 시선, 사랑, 그리고 희망 이것들을 우리는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서로 그 믿고 의지하는 말. 세상에는 나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 믿고 의지하면은 나쁜 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가 또한 더 헌트하고 또 이 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번 신뢰가 깨지면 영화 제목처럼 브로큰 하면 예, 그게 예. 이제 연쇄처럼 계속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예, 그러나- 그런 의미죠. 예. 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희망. 예, 이고 신뢰와, 사랑이고. 예, 사랑이다라고 하는 네, 것을 그런 걸 알 수 있는 보여주고 거네요. 있습니다. 예, 네. 두 영화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드라마와 관련된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가. 친엄마 찾아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훔쳤어. 네, 정석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탐욕이 불러온 거짓말에 관한 얘기인데요. 드라마 사랑과 진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1980년대에 정말 대단한 인기 몰이를 했던 작품인데요. 효선이 역의 정혜리 씨 그리고 미선이 역의 원미경 씨 네. 이 두 자매로 알고 살아왔는데 실은 효선이가 부잣집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효선이에게 사실은 너는 누구누구네 집 그 명문가의 딸이니까 엄마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그걸 들은 사람이 미선인 거예요. 근데 미선이는 원래 자랄 때부터 언니보다 이게 똑똑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좀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 대신 그 삶을 차지하고 싶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하고 부잣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언니가 친엄마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 모녀는 묘하게 끌리는 거예요.
핏줄이 땡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미선이는 불안해진 겁니다. 이 사실이 발각될까 봐. 그러겠네요. 그러나 이제 결국 그 사실은 발각되죠. 그런데 효선이가 따뜻하게 미선이를 끌어안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물론 억울하지만 받아들여 줍니다. 네. 저는 그런데 그 그릇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그 언니가 받아들여 주니까 미선이가 더 안쓰럽더라고요. 더 못나 보이고. 아까 영화의 경우는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에 예. 드라마는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시작하고 또 그게 어떻게 파장을 불러오는지 좀 심리 묘사가 좀 자세히 되어 있는 편이죠. 그런데 늘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좀 안 된 케이스예요. 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뺏고 싶고 네.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설정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죠. 그래서 태양의 여자라는 드라마에서는 언니가 입양이 된 딸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부모님이 자식을 또 낳아요. 동생을, 여동생을. 근데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을 더 예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아예 그 동생을 내다 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동생 없이 혼자 그 삶을 독차지하고 살게 되는데 나중에 또 동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파국 네. 또 루비 반지 종용했는데 그 드라마도 그 서로 상황을 바꿔서 사는 그런 얘기였고 지금 방송 중인 사극 제왕의 딸 수백향도 동생이 언니의 삶을 무려 공주의 삶을 차지한 케이스예요. 동생은 상당히 비천한 신분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 좀 욕망의 화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결국 욕망을 실현할 때 능력이 부족하게 됐을 때 결국 행하게 되는 게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더 헌트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생후 18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는 너무 어릴 때는 욕망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저걸 먹고 싶다. 근데 그 정도 이제 나이 그 정도 먹으면은 나는 저걸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못 먹게 한다라는 네. 거 이제 상대방의 마음까지 이제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욕망을 제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먹고서 안 먹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나약한 인간의 한 면모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왕의 딸 수백향에서 네. 그 언니가 이제 사실을 다 알고서 그 떠나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하는 말이 대사가 기억나는데요. 네가 공주 자리에 있는 한 너는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될 거야. 아름다운 궁전에서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 너는 그게 좋으니 이렇게 묻고 떠나요. 네가 공주 자리에 있는 한 난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동생의 복잡 미묘함. 그녀는 늘 불안에 떨며 살겠죠. 언젠가 발각될까 하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져야 살지. 형, 저 형 진짜 믿을 수 있죠? 진짜 둘이 얼굴 어떻게 봐? 진짜 믿을 인간들이 하나도 없구나. 독하게 살자 안 되겠다. 너무 미워요 진짜. 하늘에 기도할 생각입니다. 네, 위근우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예능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거짓말과 관련해서 풀어나가실지 궁금하네요. 예, 더 지니어스 이제 시즌 2 룰 브레이커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게임 리얼리티 쇼입니다. 이제 매주 어떤 게임을 제작진이 제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그 룰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우승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탈락자가 매주 한 명씩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또 우승하기 위해서 게임을 이해하고 이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을 쓰는 건데 단순히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심리 그런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스톱을 치는데 둘이 짜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승 혹은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지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걸 위한 모든 게 다 용인이 되는 그런 리얼리티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짓말이 용인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제 1월 11일 회차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굉장히 우승 후보가 이제 이상민 씨인데 네. 이상민 씨가
이제 일반 출연자인 이제 이두희 씨에게 뭐 네가 살 수 있는 어떤 징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불멸의 징 예, 표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가짜였던 거고요. 아. 예, 근데 그걸 믿고 이 사람은 이제 뭔가 자기 게임을 하려고 했었던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기도 하고 또 그 이두희 씨 같은 경우는 그날 게임에 필요한 이제 그 가상의 신분증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플레이어들이 마저 좀 훔쳤어요. 그게 없으면 아예 게임을 못 하는데 그걸 훔치고서 뭐 안 훔쳤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이두희 플레이어는 정말로 그날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제 그날 결국에는 탈락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의 분노는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합의를 본 게 있죠. 네. 하지만 저걸 숨기는 거는 이 룰 자체를 어기는 것 아니냐, 이 룰 바깥에 정말 룰 브레이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시즌 1에서는 거짓말까지는 됐는데 훔치는 것은 룰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작진들도 후에는 우리 실수다라는 얘기는 하긴 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씨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은 용납이 되지만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저건 너무 악의적이다.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네.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어요. 더 적극적인 분들은 뭐 프로그램 폐지 운동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보여준 장면이 윤리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윤리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기고 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이 허용이 됐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한다는 거죠. 예. 거기서 누군가는 분명히 정정당당한 승부가 멋있는 건 다 알죠. 알지만 정말로 이기고 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상금이 걸렸을 때는 거짓말을 불사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 게임이 이 현실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때 이 네.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뭐 일자리가 걸린다거나 정말 우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 걸렸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과연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걸 보여준 걸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진실이 보통 밝혀지고 이제 거짓말했던 사람이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리얼리티 쇼는 제작진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시청자들이 나서는 거죠. 자, 창작자들은 자기가 징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 하지만 리얼리티 쇼는 누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시청자를 대신하려는 거, 시청자들이.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현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윤리적으로 볼 수 없는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싫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기를 바라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또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혹시 이 프로그램 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 프로그램 보면서 네. 뭐 저도 그냥 당장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왠지 쓰레기 같은 프로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프로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희망적이고 나름대로 좀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 되게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 시청자들, 그러니까 수용자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이 프로에 나왔을 때 아, 이상민이 이겼어. 멋있다. 거짓말을 해야겠구나.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이제 우리가 또 논쟁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공론장, 되게 건강한 공론장이 있다면은 네.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온당한 평가를 하고 그만큼 또 온당한 뭐 시청률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능 프로그램이 뭐 사람들은 뭐 드라마처럼 뭐 권선징악이 있고 그럴 수는 없죠. 윤리적일 수도 없지만 그래도 기본 룰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선을 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편 또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보니까 이 프로를 보면서 그렇게 또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네. 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수용자, 그러니까 제 태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바라본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이게 학습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죠. 네. 말하자면 이것을 보고 그 미디어 이론 중에는 문화 배양이로 인하는 것도 있고 뭐 그것이 문화 배양이론이 마치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게 세상인 것처럼 느끼게끔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모방하게 되는 그 모방 네네. 어떤 그런 모방 이론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학습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프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희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용자의 성숙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인 것 예. 같아요. 네, 오늘 진실의 왜곡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실의 왜곡은 어쩌면 인간의 나약한 한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만든 왜곡된 삶에서 살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있다면 과연 거짓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인 만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 솔직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